연준이 여기에서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 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든지 다른 완화 조치들을 취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투트랙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시장은 그걸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연준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그거네요. 물가도 잡고 경기도 죽이지 않으면서 모든 게 그럭저럭 괜찮은 상황. 그러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살은 안 찌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있을까요? 그런 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한 주간의 증시 전망해봅니다.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쩜 이래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은데 네. 최근에 채권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보니까 이게 뭐 여기에 변동성만 놓고 보면 2008년 못지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빅스 지수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포지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제 흔히들 무브 인덱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수가 지난 주간으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긴 했었죠. 네. 이제 그런데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많이 보는데 특히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 통화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이거든요. 2년물 같은 경우가 3월 8일 이제 그 당시가 언제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증언을 했을 때인데 이때 대략 한 5.1%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3월 8일 불과 12일 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거의 5.08%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3.9%까지 내려와 있어요. 3.9요? 네. 야.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거의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채권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왜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걸까? 그럼 결국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이제 채권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주식과 달리 만기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 따박따박 이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왜 늘어났을까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한 2주 동안에 발생했던 이런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쇼크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마냥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FOMC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미국의 고용이다. 준 꺾고 이런 말도 있던데 아니 이 와중에 불안해서 국채 시장으로 간다면서요. 물론 국채 시장이 불안해서 이 사달이 생겼는데 다시 국채 시장으로 간다.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지만 그렇죠. 이 난리가 나 있는 마당에 고용은 왜 괜찮은 거예요, 미국? 뭐 일단 미국의 경제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 내에서의 이런 위기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이 은행의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촉발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좀 차치하고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실업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이제 발표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 역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수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 고용 시장 내에서 약간 실업률을 좀 올리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쉽게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연준은 지목을 하고 있죠. 이 원인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이 통화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지난해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형 기술주들, 뭐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네.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냥 모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위험하니까 다시 돈을 푼다? 이게 저는 사실상 FOMC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긴축의 시대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어쨌든 네. 크레딧 스위스를 끌어안겠다고 하면서 이 상황은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UBS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까요? 크레딧 스위스를. 이게 되게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져가게 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앞에서 잠깐 짤막하게 브리핑하긴 했지만 이제 UBS가 얼마에 가져갈 거야라고 했을 때 10억 달러 불렀다가 이건 아니잖아 해서 이제 3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구제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자본 확충을 위해서 이제 신종 자본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17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은 그냥 상각 처리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손실 보전하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이 먼저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이제 깬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먼저 좀 살리는 결정을 내렸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룰을 막 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노이즈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제 보면은 이 그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생긴 새로운 이제 수단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퀘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빠르게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UBS가 그 정부, 스위스 정부한테 이거 혹시나 향후에 이제 우리가 실사를 해볼 텐데 이제 해보면서 혹시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보존해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약간의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이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에 또 있기도 하고 네. 하는 상황에서 이 짤막한 1, 2주 사이에 나타났던 그 시장의 일련의 사태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념물 국채 수익률이 한 3일 만에 거의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여러 사례들과 좀 비교했을 때 그 사례가 위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그게 준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최근에 나타난 시장의 움직임 중에 비트코인이 한 2주 사이에 40% 가까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3,7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네, 뭐 일단 달러 기준으로 28,000불까지 네. 이제 왔고 2주 전에 2만 달러를 하회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라든지 또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시장 움직임인데 또 한편에서는 유가가 거의 10% 넘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다. 시장이 극단적으로 네, 괴리돼 맞습니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하던 공식들이 너무나 많이 중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찻대고 포대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채를 못 믿어서 코인으로 해지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거의. 네, 근데 뭐 그거는 네. 거의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시작을 해서 어찌됐건 그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하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등등 대형 은행들이 돈을 펀딩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넣어줬고요.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쨌든 UBS가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약간의 일단락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그 누적되는 위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좀 불안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최근 단시간 내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한다. 저도 동의하는 게 가끔 저도 그런 질문 받을 때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제일 안전한데 배는 정박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풍랑에는 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요즘에 네. 각국 정부의 스탠스가 참 궁금한 게요. 사실상 스위스에서도 UBS에 크레딧 스위스를 떠안긴 게 정부라는 건 서로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UBS라는 간판, 민간에서 조정됐다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고 돈 쓸 거면서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면서 네.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굉장히 강변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래도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연준과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금융은 아니다라고 네. 했고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자금의 성격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공사처럼 그러니까 미국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납세자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기금, 그 외환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같은 경우 이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뭐 환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차익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놓은 기금인데 그걸 활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 재무부 돈이 뭐 엎어치나 매치나 구제금융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무튼 근데 지금 시장의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어찌됐건 일련의 위기 상황들이 잘 매듭이 지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연방예금보험공사.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4,000에서 5,000 개 정도의 은행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가 이 연방예금공사에다가 우리가 향후 2년 동안 그 한도 없이 예금을 다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을 주말 사이에 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긴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JP 모건이라고 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제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워런 버핏을 만나러 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봤어요. 오마하라는 시골인데 네. 미국에 네. 그 워렌 버핏이 오마하라는 시골에 사셔서
개인 CEO들이 중소은행 CEO들이 전용기 타고 다 맞습니다. 오마하에 모였다 네. 이걸 봤는데 네. 그러면은 나라가 구제 못하는 걸 버핏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그 계산도 안 되죠. 계산도 안 될 정도인데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 1분기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한 1,700억 달러까지 있었다가 이제 작년에 계속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좀 늘려왔었던 건데 지금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있던 것 같고요. 그 자금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찌됐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미국의 이제 중소은행들을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해본 거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네, 해봤더니 지금 같은 상황이면 대략 한 200개 정도의 은행은 파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위기 상황은 아직 우리가 표면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1,300억 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169조 8,190억 원. 워렌 버핏 아저씨가 돈이 많으시네요. 진짜로. 돈 많죠. 과거에도 생각해보니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골드만삭스도 위험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50억 불을 시장에 풀어서 6조 5천억 원어치 골드만삭스 우선주를 사줬습니다. 맞습니다. BOA도 그때 맞아요. 힘들다고 해서 똑같이 50억 불을 투입을 해서 BOA도 한번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왜 여기다 비행기를 댔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민간에서 민간 나름대로 움직인다. 역시 뭐 재무부의 SOS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결국 미국의 FOMC 일정이잖아요. 요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인상폭은 적어도 2주 전에는 50bp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0.5%포인트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은 0.25%포인트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이번에 인상이 거의 끝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올 연말쯤에 가면은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사이에 크게 좀 급변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은 금리 인상의 피크는 거의 이제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제 25bp 인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연준은 결국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고용 창출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적어도 이 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물가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이 고용 시장을 약간 꺾어서라도 어찌됐건 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계속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은행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것 사이에서의 무게 중심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연준의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게 이제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시장 예상대로 말을 해줄 것인지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왜냐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들을 보면 생각보다 쉽게 꺾이고 있지 않은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이 여기에서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 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든지 다른 완화 조치들을 취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투트랙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시장은 그걸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겠죠.
연준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그거네요. 물가도 잡고 경기도 죽이지 않으면서 모든 게 그럭저럭 괜찮은 상황. 그러니까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살은 안 찌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 있을까요? 그런 게?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네. 안정적이면서 수익성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또는 주식을 주세요. 네, 그렇죠.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굉장히 클래식한데 뭔가 모던하면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연준이 이러나 저러나 어느 쪽에서든 원성을 듣게끔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0.25%포인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할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이다. 컨센서스가 형성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게 딱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노무라증권 등등이 이야기하는 하락 시나리오. 이게 조기 등판하면 이게 결코 또 좋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 국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불트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의 약간 이게 강세장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더 큰 하락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다들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대응하시죠. 자, 지금까지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